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도 또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닌 사람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 500인에 들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 기사를 전했는데요. 한 포털 뉴스에서는 톱기사가 됐나요? 여하튼 주요한 기사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서 북한인들 포함해서 가장 막강한 인물 500인에 선정된 사람은 박근혜, 김정은이는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몇 명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있고요. 그 다음에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장관, 이렇게 했는데요. 흥미있는 것은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 씨가 들어있다는 점인 건데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힘있는 위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외교장관 이런 사람을 꼽고 있다는 것이 흥미를 끕니다. 미디어 다음의 그 기사를 보면요, 그 댓글이 재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인물 500인에 들었다는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기사의 댓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500인이면은 각국 대통령들 다 넣고도 자리가 남는구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김정은과 박근혜가 막강한 인물로 선택되는 중간에 국민들은 그 막강한 파워에 눌려 죽을 지경이라는 점도 알아주세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미디어 다음의 기사 댓글들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속보로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오면서 그 부렸던 횡포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으니 검찰 툭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가장 막강한 인물 500명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 막강한 국가정보원 툭하면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거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그 국가정보원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으니까 정말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국정원 댓글에 국정원의 심리정보국 이름을 대북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개칭하고 76명인가를 이런 말하자면 정치 공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댓글에 수백 명의 이 알바들을 동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가 있네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거 정말 단단히 따져봐야 됩니다. 댓글 알바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오늘의 유머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 오늘의 유머 같은 그런 사이트에 몇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하지 말라고 규정한 짓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면은 그 자체가 범죄인 것이고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후보는 창피해하고 미안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점 또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명박이 임명한 원세훈이 그러면은 미쳤다고. 물론 이제 이명박의 4대강 선전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 자체가 국정원의 이른바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은 여하튼 4대강 일이 잘 됐다라고 댓글 다는 것까지야 이명박 쫄다 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야당 후보를 갖다가 잘 되게 하는데 반대를 갖다 누르고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느냐, 당선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이에요. 칼을 들고 가택 무단치집을 해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했다면은 죄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코레일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 부채가 굉장히 심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500조 원이면은 이건 어떻게 계량하기 힘든 개인으로서는 그런 숫자의 부채죠. 이런 부채를 지니고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 원이래요. 대단합니다.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 2억 3,200만 원. 참나. 직원들 평균 임금도요. 공기업은 7,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은 쉬는 직장이에요. 좋다 이거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간다면 은놈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공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이 이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로부터 민영화 압력을 받는 겁니다. 민영화 되는 순간 지금 공기업에 2억 3천만 원 받는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평균 임금 7,200만 원을 받는 직원들까지 구조조정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임금 삭감, 인원 삭감 해고 당해야 됩니다. 그런 꼴 당하지 않으시려면요. 내부 혁신을 통해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빚만 지고 월급 도둑놈 아니다. 세금 도둑놈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아래서도 신자유주의자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만 지고 월급 많이 받아가는 공기업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대고 민영화 한다고 그러면요. 민영화라는 큰 틀 자체가
결국은 대처의 제3의 길에서 이미 실패한 걸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공기업기관장 임금 평균 연봉 2억 3천, 직원들 평균 임금 7,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수단이 되리라는 점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하기 전에 제가 뉴스를 쭉 훑어봤는데요. 두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비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봄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1mm당 최소 210억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결국은 봄비가 수자원으로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게 강으로 와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수자원으로 되죠. 그다음에 우리 이 건강에 주는 효과, 대기가 깨끗해지니까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200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시대라면은 봄비의 경제학이 그야말로 봄비의 경제학이 되겠지만은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 그리고 우리 대가리 위에 핵폭탄을 쥐고 있는 김정은의 독재 체제 북한이 있는 현실에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여하튼 뭐 봄비 귀찮을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거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윤여준 씨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다른 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정치 토크에서 본격적으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게 없는데 뭘 평가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할 게 없는데 평가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윤여준 씨다운 아주 점잖은 평가죠. 제가 보기에는 혹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처음에 완전히 이명박을 서럽에 찜쪄먹는 인사실패, 그리고 그 인사실패는 남북 위기로 인해서 덮여버렸습니다. 좋아요. 더 큰 관심사로 덮이는 거야. 뭐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장악하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을 듣게 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솜씨 별로 시원찮아요. 개성공단 가지고 자존심 세우다가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문 닫아버리면은 결국은 더 큰 손해를 입는 쪽은 항상 한국입니다. 북한을 데리고 이른바 대북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북한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독이 동독에게 우리보다도 1년에 평균 10배 이상 퍼주기를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동서독이 전쟁 없이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의 이해에만 급급해서 근시안적인 태도로 떠들고 있는 자칭 보수들의 대북 강경론을 보면은 정말로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인지 쥐동아리에 애국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애국자 아닙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이 힘든 사회입니다. 전쟁이 난다, 뭐가 어떻다, 그렇다고 해서 부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있는 놈은 아주 그냥 룰루랄라 하지만은 99%의 없는 사람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제 합정동 저희 이사한 사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셋집으로 가다가 그 합정동에서 이제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저희 회사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푸르지오라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있는 거는 빚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지나가다가 있으니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잠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30평형대 88평방미터인가요? 그거는 이미 분양이 끝났고 117평방미터와 139평방미터는 아직 분양이 안 돼가지고 모델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정말 137평방미터짜리와 119평방미터짜리 집은 삐까번쩍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19평방미터짜리는 8억 6천만 원이고요. 137평방미터짜리는 분양가가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33평형대 88평방미터인가 그것도 6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참 도대체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숨어 있길래 이런 비싼 집을 분양한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살 유발 사회라고 오늘 김동춘 교수가요. 한겨레에서 아주 훌륭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이 칼럼을 읽어봅시다. 올봄에는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워서 그런지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등 약간의 시차를 두고 피던 꽃이 거의 동시에 사냐를 덮고 있다. 게다가 이제 막 돋아난 연두색의 실로까지 더하니 정말 자연이 주는 새 생명의 향연에 흥이 절로 나고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생명의 잔치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 잔치에 초대받기는커녕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3명이나 된다고 한다. 남은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생각하면 같은 땅에 살면서 봄을 즐기는 것도 죄스럽다. 신이 준 소중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꺾어서는 안 되며 만약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 8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2배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문명을 향해 달려왔는데 도착하고 보니 야만이더라라는 글귀가 자꾸 생각난다. 즉 한국은 경제 성장과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고들 자랑하지만 사실 깊은 병에 걸려 있으며 이제는 성장과 경쟁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왜 우리가 그 길로 가려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던지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치유의 길까지 잃어버린 나라가 됐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50개국 중 56위에 머물고 생명의 약동을 마음껏 자랑해야 할 청소년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는 나라를 발전된 나라, 문명국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살 유발 후진국에 살고 있다. 예. 성공, 출세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행복 혹은 가족의 행복, 주변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칼럼입니다. 생명의 약동을 마음껏 자랑해야 할 청소년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이고 OECD 평균이 2배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자살을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자살의 고통과 자살의 압력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 김동춘 교수의 칼럼을 계속 읽어보죠. 그런데 매년 증가하기만 하는 자살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살을 오직 개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사회의 태도다. 청소년, 장년, 노인층 각각의 자살 이유나 배경도 물론 상이하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자살 빈도나 양상에서 의미 있는 특징이 계속 나타나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길 것인가? 외국 연구에서도 노동자와 군인의 자살 위험이 높다는 조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제주대 의대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최하위 계층이 가장 자살 위험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자살 고위험 지역은 대체로 다세대 밀집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쪽방촌 등
빈민 주거지역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자살 빈도 역시 생활고, 실적 경쟁 스트레스, 희망 상실 등이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우리 사회의 자살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타살의 성격이 강하다. 서울 노원구에서 자살 위험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자살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역으로 한국 자살이 주로 사회가 유발한 것임을 입증한다. 네. 우리나라의 자살은요,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빚어낸 경우가 가장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세대 밀집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쪽방촌, 다 대표적인 빈민 주거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 자살 위험 지역이라는 이런 사실은 결국은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거죠. 양극화는요, 결국은 박정희의 재벌 특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자본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뭔가 특혜를 주고 뭔가 집중시켜주지 않으면은 해외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들은 박정희의 비호를 받아서 고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0년대를 훌쩍 넘어서 2010년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재벌들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의 말하자면 탐욕적인 끝을 모르는 그 탐욕의 결과 사회의 부는 1%에게 다 집중되고 나머지 99%는 그야말로 가진 것 없는 그 99% 중에서도 극빈계층에서는 삶의 희망마저 없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간에 자꾸 선전해서 미안한데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처방 중에서 가장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이 바로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정한 방송, 공정한 TV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 염원 이것을 바탕으로 출범하긴 했습니다만은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공정한 언론은 물론이고 그게 더하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우리 스스로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제외한 다른 대한 언론들 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후원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다릅니다. 그런 국민TV를 제외한 다른 매체의 가치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이 협동조합이 커져서 지금 사실 10,000명 정도만 돼도 유의미한 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작년 연말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이래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요. 사회적 지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10,000명 되는 그런 협동조합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얼마 안 남았죠. 그 순간부터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는 저희들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험방송을 아직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른바 구독료 성격의 조합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했습니다만은 협동조합은 결국 후원금보다는 좀 자생적인 말하자면은 조합원들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하튼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협동조합이야말로 양극화된 사회, 자살을 권유하는 사회를 혁신하고 또한
길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개혁시키고 진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그 초석이 되리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 청취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하시고 바로 kukmin.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5만 원 단위로 출자만 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자살 권유 사회를 얘기하다가 조합원 이제 가입 권유로 빠져버렸는데요. 결국은 자살 이 문제가 그 해법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오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김동청 교수의 칼럼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은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웅변해주는 현상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생존의 전쟁터에 나선 전사처럼 도구화될 때 이 전쟁에서 비굴하게라도 살아남기를 강요하고 대열에서 탈락한 사람의 손을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 쉽다. 여린 생명체인 인간에게 따사로운 봄볕 같은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귀한 생명은 올봄의 피담한 꽃처럼 사라져 갈 것이다. 각종 예방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 잔혹한 경쟁의 채찍을 과감히 거두어야 한다. 국가나 사회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러나 죽은 자의 무언의 외침을 듣자. 네. 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입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계에서 아주 그냥 도를 넘는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 가고 그래서 자살을 유발하는 OECD 평균 자살률 2배, OECD 1위 청소년들 중에서 둘 중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해보는 이런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주범들 있죠. 그 사회를 혁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협동조합 운동을 풀뿌리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저들이 좌파라고 불리우는 진영의 정책을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제가 보기엔 사기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는 공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제 생각대로 사기가 안 되려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을 어기려는 조짐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톤이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재계에서는 재벌들이죠. 한마디로 재계가 빌 겁니까? 재벌들입니다. 돈과 조직을 갖고 있는 삼성, 현대, LG, SK 이런 재벌들이에요. 재벌들이 자기의 하수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한겨레 사설 첫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저지 로비를 벌였다. 지난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정치권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제단체들의 공개적인 행동은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도를 넘은 일이다. 네. 예. 진짜 말이에요. 정치자금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의 후원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경제 재벌들 뭐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려면은 뇌물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으로는 500만 원 이상 못 주거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쪼개 후원하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무슨 전자 부회장이다. 야, 쫄따구들 다 모여.
뭐 이 무슨 전자에는 뭐 전무 상무만 해도 뭐 일개 중대가 된다니까. 야, 일로 나와. 니들 이름으로 A 의원에게 500만 원씩 후원해. 500만 원, 10명이면 5천만 원입니다. 100명이면 5억 원이에요. 쪼개 후원하기. 이것도 걸리면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걸린 사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돈으로도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팔아먹는 의원은 나중에 뭐가지 잘릴 각오를 해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밀실에서는 매수할 수 없을까? 혹시 저 사람의 약점이 뭐가 없나? 저 사람의 친지, 고등학교 선배는 누군가? 이런 거 대가리 그냥 싸매고 로비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얘기예요. 참 염치가 없어도 이런 몰염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도입할 때도 이랬어요. 최저임금법 도입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한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망하긴 개뿔이. 부의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고환율 때문에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공갈 협박인가? 뭐 하여튼 뭐 대통령이 뭐 내뱉는 말은 뭐든지 다 공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여하튼 그건 뭐 선의의 공갈이죠. 이런 지경 아닙니까? 근데 뭘 또 이번에 또 뭐야? 계속 읽어봅시다.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낸 최근 경제노동 현안 규제 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에서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예컨대 구미 불산가스 유출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유해 화학물질 사고처벌 강화법은 그동안 사고가 나도 영업정지는 고사하고 몇백만 원의 벌금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서 취급자로 확대하며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를 도입해 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벌금이 무겁다고 저지 로비를 벌이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경제단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고 해체해야 마땅하다는 질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모여가지고 일부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유해 화학물질 사고처벌 강화법 이거 꼭 해야 되는 법 맞네요.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에 매출액의 10분의 1 이하, 매출액의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야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다. 그러면은 1조 원 정도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해야만이 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해 물질에 대해서 법안을 강화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공해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산과 강과 바다가 과거 오염물질 천지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반대하고 자빠진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안전에 대해서 투자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자꾸 비용 드는 일을 갖다 강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참나. 경제단체들이 반대하는 대체휴일제 도입법, 정년연장법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OECD 국가들 중 대부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준과 추세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경제단체에서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은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32조 원에 이를 것이다. 지들 손실이 32조 원에 이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것도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은요, 결국은 적정한 소득 분배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이게 뭐냐면 적정한 소득 분배는 부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막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을의 신세가 돼가지고 노예화된 나라도 드물어요. 드뭅니다.
그야말로 매출 몇십억 되는 중소기업의 사장도 재벌기업의 과장 대리한테 설설설설 끼어요.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런 대리한테 왜 설설 끼겠습니까?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잘라버리면은 중소기업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뻘 손자뻘도 안 되는 그런 재벌기업의 대리들한테 중소기업체 사장 대표들이 가가지고 고개 조아리고 명절 되면은 선물 갖다 안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단체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나중에 몰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노래를 하나 듣고 클로징으로 가죠. 개성공단 지금 뭐 거의 폐쇄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공단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점에는 보수든 진보든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정신 나간 극렬 보수들 제외하고요. 하지만 개성공단 머물던 남쪽 인력 어제까지 거의 철수했습니다. 유선전화도 끊겼습니다. 이제 남북 모든 접촉 창구가 단절됐습니다. 물론 뭐 북한이 잘못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서툰 대응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죠. 공단은 특히 가장 압권이 지난 25일 실무회담 제의 때입니다. 딱 하루 여유를 주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 조처를 취하겠다. 난 중대 조처라고 그래서 북한에 미사일이라도 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중대 조처가 다 철수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개성공단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겨레신문 사설을 한번 봅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이제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부터 극복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부 강경 세력이 부추기는 공단 폐쇄론이 정부 안에서 거론돼선 안 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비롯해 다른 경협 사업을 함께 강화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핵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대화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돌발 결정이 되풀이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네. 사실 지금처럼 관계가 최대한 악화됐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광폭적인 행보, 이런 행보를 통해서 사태를 반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형이 말 안 듣는 동생을 말 안 듣는 동생이 어깃장 부리는 동생이 밉다고 패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게다가 그 동생 놈은 최근에 송곳까지 갖고 다녀요. 패 죽이려고 덤비면은 송곳으로 형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밉더라도 안고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이죠. 자,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관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6.15의 옥동자라고 표현하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대로 잘 갈지 안 갈지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